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아까 전 영상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정말 좀 서민 계층에게 큰 고통을 주는 좀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짚어보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럼 저희가 이런 원인 분석뿐만 아니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네네네. 지금 이 인플레이션이 소비자 물가까지 이렇게 올라서 많은 서민들 그리고 많은 투자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대응해야 되는지 혹시 그 방안도 알려줄 수 있으신가요? 네네. 어쨌든 제가 그 바로 전에 영상에서도 공통적으로 계속 지적을 해온 게 결국에 이제 유동성 정책이야. 늘 사실 1979년, 80년, 81년에 볼커가 완전히 인플레이션을 잡고 나서는 그 뒤부터는 좀 어떻게 보면 지난 40년은 계속 유동성 확대 정책을 썼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계속 지적하는 문제는 금리와 이제 일반적인 유동성 정책만으로는 안 되니까 양적 완화를 했던 게 이제 제일 큰 문제다. 특히 투자자 입장에서도 지금까지는 너무 좋았죠. 2008년 이후에는 이제 양적 완화를 통해서 어쨌든 경제는 계속 안 좋다 안 좋다 하는데 뉴스에서 한번 들어본 적 있어요? 경제 좋다는 얘기. 안 좋다 하는데 자산 가격은 계속 뛰었잖아요. 미국은 2008년 저점 대비 뭐 지금 뭐 나스닥으로 치면 뭐 열 몇 배가 올랐는지 뭐 아무튼 엄청 많이 올랐고 다 멀티플의 확장으로 엄청 많이 일어났는데, 그럼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어쨌든 이게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까지 이제 전이가 됐고,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까지 전이가 됐다라는 건 이제 아주 본격적인 화폐 가치 하락이 이제 완전히 일어나는 상태인 거다. 근데 이제 양적 완화라는 건 기본적으로 금융자산에,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팬데믹 이전까지는 늘어난 유동성, 이지머니에 접근할 수 있는 건 아주 소수의 일부 집단이었다고 한다면, 그러니 소비자 물가까지는 전이가 안 됐지만 그들이 이제 돈을 파킹해 놓기 위해서 어쨌든 장기 금리보다는 조금 더 좋은 금리를 주는 곳을 찾기 위해 계속 돈들이 갔잖아요. 다시 말하자면 물가가 이제 소비자 물가까지 올랐다라는 건 이제 지금까지 계속 장기금리가 낮아져서 그보다는 조금 더 나은 장기금리가 뭐 심지어 막 0.5%까지 주기도 하고 그랬죠. 2020년 팬데믹 딱 발생하고 나서는. 그렇게 몰렸던 자산들이 반대로 어떻게 되겠죠? 장기금리가 올라가면 금융자산은 안 좋아지겠죠. 일단은 아무리 화폐가치 하락으로 어느 정도의 주식이나 부동산의 명목상의 가치가 방어가 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장기금리가 그렇게 하락하면서 멀티플을 비정상시킨 거는 어느 정도 정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보는 큰 틀의 시장의 뷰고, 그러니까 이제 지난 과거와 같은 좋은 40년은 당분간은 오기 어렵다라는 게 시장의 뷰고, 그러면 양적 완화라는 건 금융자산은 아주 좋은, 경제가 어떻든 간에 금융자산은 비대해지게 만드는 거다라는 거에 모두가 동의를 한다면, 그럼 그 양적 완화 기간 동안에 이게 소비자 물가까지는 전가가 안 됐으니까, 팬데믹 이전까지는. 그럼 그 기간에 제일 안 좋았던 게 뭐냐라고 찾아보시면 원자재입니다. 시중에 그렇게 통화가 많이 풀리고 본원 통화가 엄청나게 광의 통화까지는 그렇게 크게 늘지는 않았지만 팬데믹 이전까지는, 그 못 보신 분은 꼭 이전 편을 보시고 보시는 게 이해가 더 쉬우실 거고, 어쨌든 본원 통화의 상승이 그렇게 크게 일어나는데도 소비자 물가까지는 전가가 안 됐기 때문에, 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소비자 물가까지 전가가 되기 위해선 아주 많은 사람들한테 재정 정책이 이렇게 막 쓰여져서 이번에 오른 건데, 똑같은 100조라 그래도 이게 뭐 5천만 명, 1억 명한테 뿌려진 것과 이게 뭐 단순히 5명, 3명한테 뿌려진 것과는 소비자 물가가 발생하는 그 원인 자체가 다르겠죠. 그죠? 그럼 그 상황에서 원자재는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뿌려져야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죠? 왜냐면 그냥 쉽게 말해서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3명한테만 100조가 뿌려졌다. 그럼 물가가 오를까요? 생활 물가가? 다 오르기 안 오르죠. 네. 그 3명은 쓰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어딘가에 돈을 파킹을 하려고 하겠죠. 그죠? 근데 이번에 팬데믹 때 쓴 재정 정책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뿌린 거잖아요. 심지어 이건 대출도 아니고 그냥 뿌렸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면 미국이 인구가 3억 명인데 그 3억 명한테 아주 많은 유동성이 다 골고루 개인한테 뿌려진 거죠. 그러니 금융자산 안에서만 도는 본원 통화를 넘어서 광의 통화가 급진적으로 비대해져서 상승이 된 거고, 그러니 화폐가 불어나는 거에는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돈이 들지 않는다.
찍어내기만, 요새는 실제 찍어낸다는 것도 표현일 뿐이지 요새는 다 그냥 키보드로 컴퓨터로 이렇게 숫자 넣어가지고 늘리지 실제 화폐를 막 찍어내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아무튼 불어난 찍어낸 통화는 실물 재화를 쫓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어쨌든 장기화될 것 같다. 앞으로 이게 아주 이게 일회성 이벤트였어. 그냥 팬데믹 때 일회성 이벤트고 이제 소비자 물가는 과거 10년과 같이 낮은 수준으로 아니면 막 디플레이션까지 갈 거야 라고 한다면 원자재는 좋은 선택이 아니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거는 어떤 긴 텀에서 보면 과거 40년 그리고 뭐 아니면 2008년 이후부터 누적된 이런 어떤 포퓰리즘적인 이런 게 자산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는 재정 정책까지 결합돼서 소비자 물가까지 장기화시킬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그런다면 장기 금리가 오르는 와중에도 제일 어떤 내 자산이나 내 화폐 가치 절하를 막아줄 수 있는 건 뭐가 될까요? 당연히 원자재인 거죠. 그죠? 그러면 그 차원에서 원자재도 아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개인분들한테는 최소한 뭐 정말 전문적으로 여기서 이게 단순히 내 자산 가치를 방어가 아니라 정말 기회로 삼아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플레이션은 어떤 측면에선 끊어진 부의 사다리를 연결하는 그런 사다리 역할을 또 하거든요. 그러면 이 인플레이션을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서 정말 본격적으로 원자재 관련해서 투자를 해보겠다. 원자재가 됐든 저희가 뭐 원자재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원래 주식이든 채권이든 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원자재가 제일 좋다고 보기 때문에 뭐 주식을 하더라도 그런 쪽 여러 것과 아니면 이미 가치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이제 그런 주식들도 담고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해서 하지만 어쨌든 본격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이제 개인분들이 하시기 쉽지 않기 때문에 좀 저희 같은 전문 투자자를 찾으셔라. 저희가 22년에도 아무튼 진짜 1등 했고 모든 다른 펀드나 자산 가격이 다 빠지는 와중에 다만 그게 아니라 최소한 내가 아니면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저희한테 맡길 뭐 저희는 이제 최소 그 자금이 좀 1.5억이니까 최소 가입 가능이 여러 이유로 인해서 어렵고 최소한 그냥 어떤 이런 상황에서 좀 화폐 가치 하락이나 좀 그거를 조금 지키고 싶다라고 한다면 두 가지는 꼭 가지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에너지 관련, 유가 관련,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금. 네, 뭐 은도 괜찮고요. 은이 좀 더 싸긴 한데 금이 됐던 은이 됐던 뭐 또 하나는 이제 에너지 관련 기업이 됐던 아니면 그냥 유가가 됐든 최소한적으로 이제 그거는 필요하시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예를 들어 유가가 140불을 간다고 쳐볼게요. 예를 들면 그럼 아마 그때 또 그럴 거예요. 역세서 고점 근처다. 이건 무조건 빠진다. 그러니까 뭔가 원자재는 우상향하는 자산이 아니고 횡보 고점 저점에서 횡보하는 뭐 이렇게들 생각도 많이 하시고 약간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거는 아주 잘못된 사실 생각인 게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까지 불어난 통화량과 통화 유통 속도를 감안해서 차트를 아마 제가 해서 띄워드릴 건데 감안한 실질 유가 아니면 실질 뭐 귀금속 가격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적 완화, 그러니까 20년 재정 정책이 결합되기 전에 양적 완화 단계에서는 소수만이 접근을 하니까 그 돈이 원자재로 갔을까요? 안 가죠. 그죠? 소비자 물가까지 전이가 안 되니까 다 금융자산으로 간 거예요. 주식, 채권, 부동산 이 세 개. 그죠? 뭐 전환사채도 포함될 수도 있고 다. 그죠? 그때 제일 안 좋았던 게 뭐냐? 원자재였어요. 계속 내려갔어요. 통화량이 그렇게 많이 불어나는 와중에도. 근데 이제 그거를 실질로 구하면 아직 지금 원자재 가격은 정말 싸도 너무 싼 가격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뭐 쉽게 말하면 실질 유가 제가 차트를 띄워드리면 아마 주식하고 이렇게 실질로 같이 했을 때 비교를 한 거를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너무 싼 거다. 근데 앞으로 뭐 다들 얘기하잖아요. 저희는 이제 통화 측면에서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어떤 구조적인 요인들 제가 다 동의하는 요인들이거든요. 뭐 고령화면 오히려 디플레이션적인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현 시대에서 고령화로 더 간다라는 건 그만큼 더 정부나 이런 입장에선 더 포퓰리즘적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재정 정책 같은 게 줄어들기 쉽지가 않다라는 얘기예요.
뭐 그런 고령화, 그럼요, 복지가 됐던 복지 비용이 됐든 아주 여러 비용이 있기 때문에 고령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디커플링, 지금 심지어 뭐 점점 생산 기지를 뭐 미국으로 다 하겠다 뭐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근데 미국은 안 그래도 포퓰리즘 때문에 지금 뭐 인건비가 이번에 UPS 노조들 뭐 연봉 아유 저 아무튼 뭐 대단하던데, 그러면 그런 나라들로 그쵸. 회귀를 하면 물건이 싸질까요? 기본적으로. 인건비도 비싸고 공장. 네, 조금만 생각하면 인플레이션의 장기화는, 그러니까 앞으로 저는 늘 말하지만 침체가 무조건 올 거. 저는 잘하면 24년 리세션이 24년 초일 수도 있고 24년 말일 수도 있고 언제든지 옵니다. 다만 제가 계속 말하는 건 물가가 같이 잡히는 리세션이 아닐 거라는 얘기예요. 스태그플레이션일 거라는 얘기지. 리세션은 무조건 이제 고용도, 미국도 더 이상 소비의 성장이 버텨주지 못할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뿌렸다 그래도. 왜? 소비자 물가가 어쨌든 안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다시 그런 정책을 쉽게 할 수가 없죠.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유동성이 어딘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 유동성이 어디로 가겠냐? 지난 10년, 40년간 제일 안 좋았던 게 어떤 자산이냐? 다시 말하지만 원자재였다. 뭐 유가가 마이너스 유가를 가서 심지어, 그러니까 다들 어떤 뭐 그런 유동성이 부족하고, 근데 이해가 가요. 저는 저희가 장기채에 대한 얘기를 정말 많이 했지만 이제 또 위기가 올 거니까 장기채를 사세요. 이거 자체가 2008년, 특히 지난 10몇 년 넘게 있었던 그런 디플레이션에 대해서 걱정했지 인플레이션을 걱정한 적이 없잖아요. 사실은 이건 완전히 구조적이고 여러 누적된 문제로 앞으로는 최소 몇 년간은 이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흔히 사람들은 가장 마지막에 있었던 걸 기억을 많이 하니까 그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당연히 장기채를 사는 게 맞을 수 있죠. 다시 제로금리로 돌아갈 거고, 미국이 다시 제로금리로 돌아가니까 그럼 장기금리는 뭐 1%, 2%까지 떨어질 수도 있을 거고, 양적 완화도 언제든지 다시 할 거고, 이런 부러지는 위기라면 그럴 수 있겠죠. 네, 근데 부러지려고 하면 늘 발생하는 게 정부의 어떤 개입이고, 그죠? 이번 은행 사태에서 보셨듯이 이미 지금 은행 주가는 저는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좋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다고 그들이 완전히 뭔가 그거는 어떤 한정돼서 그렇게 은행이 부도나고 하는 거는 조금 한정된 곳들에서 그렇게 될 거지, 이게 아주 뭐 대형 은행들 지금 엄청나게 건실하고 건실한 이유는 그렇게 다 만들어줬고 정부에서, 그리고 작은 은행들도 지금 듀레이션은 계속 어쨌든 연장을 시킬 수 있게 해놨잖아요. 그들이 보유한 부채 자산을 연장시킬 수 있게 계속 그렇게 시스템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리세션이 오는데 인플레이션이 안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꼭 이거를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요. 얘기를 한 김에 왜 특히 지금 그런 장기채를 사야 된다 이런 게 많이 나타났냐면, 말씀드렸듯이 지난 10년 넘는 기간 동안 우리가 걱정한 건 늘 디플레이션이었기 때문에 그게 제일 크겠지만, 기본적으로 케인즈학식의 사고 방식에 따르자면 인플레이션은 경제 성장이에요. 성장이 있을 때 경제가 강해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고, 경제가 약하면 디플레이션인 겁니다. 왜냐하면 케인즈학은 수요와 공급 논리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한 경제가 인플레이션, 약한 경제는 디플레이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리세션이 오면 약한 거니까 물가도 바로 그냥 처박히고, 지난 10몇 년의 이제 디플레이션 사이클까지 생각하다 보니 더 그렇겠죠. 근데 진짜 그런 거라면 예를 들면 터키나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나, 네?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강한 경제일 때가 인플레이션인 거면 정말로 역사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정말 고삐가 풀려서 하이퍼까지 갔던 경우들을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 나라들의 경제가 강해서 인플레이션이 왔나요? 전혀 아니죠.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고 인플레이션이 오래된다는 건 가장 약한 경제인 거지 강한 경제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강한 경제라는 거는 강한 생산성인 거고, 생산성이 강해야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거고, 생산성이 좋아야 되는 국가가 이제 그런 국가인데, 미국이 정말 생산성이 좋은가요? 미국은 돈을 찍는 생산성은 엄청나죠. 다만 특히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거나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정말 사람들이 필수적인 어떤 그런 재화를 생산하는 그런 생산성이, 물론 미국은 에너지 기업들은 꽤 있고 좋지만 어쨌든 그런 어떤 그래서 자꾸 다 생산을 자국으로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생산성이 정말 좋냐라는 거죠. 지금 현재 미국이.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물론 이제 최근은 이제 AI가 그런 생산성을 모두 다 단박에 이제 향상시켜주고 단박에 해줄 거야라는 이제 그런 심리로 또 올해 상반기에 반등이 좀 더 과하게 나타나고,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장기금리가 오히려 사람들이 전형적인 디플레이션 위기에 대한 착각 때문에 장기금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낮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주가나 그런 반등이 좀 과하게 나타난 측면도 있으나, 그거는 지금 우리가 당장 직면한 문제를 바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전혀 아닌 거다. 그럼 기본적으로 정말 생각을 잘 하셔야 되고, 지금 엄청 뭐 증시나 미국 주가 같은 경우는 특히 뭐 나스닥 같은 게 너무 비싸고 그래 보여도 오히려 다우는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다우도 물론 같이 방향 자체는 조정을 좀 받겠죠. 그런데 가치주들은 오히려, 그거는 특히 신흥국은 더 그렇고요. 신흥국은 거의 다 가치주로 구성이 돼 있으니까, 특히 중국은 또 나눠서 중요한 문제니까 다음에 또 한번 제대로 찍으시죠. 인플레이션은 전에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멀티플만 완전히 조정이 된다면 어찌됐든 화폐 가치의 하락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명목 가격을 오히려 방어해주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주라는 게 보통 뭐 여러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 좀 뜻은 다르지만 어쨌든 뭐 버는 거에 비해 조금 가격이 쌀 때 그런 거를 좀 가치주의 영역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멀티플이 수축돼 있는 그런 PE가 많이 낮은 기업들은, 그냥 쉽게 말하면 오히려 그런 데들은 어쨌든 자산을 어느 정도 보호를 해줄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 상황에서 장기 채권을 사거나 이런 거보다는 훨씬 더, 거기서 정말 아웃 퍼포먼스를 내려면 뭐 정말 많은 공부를 하시거나 아니면 뭐 어떻게 뭐 그게 필요할 수 있겠지만, 정말 그래도 괜찮은 가치주 여러 가지 측면을 따졌을 때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신흥국이 저는 선진국보다 향후 최소 10년 정도는 나을 거다라고 본다. 대표님께서 이제 인플레이션에서 좀 자산 증식의 기회를 얻으려면 원자재, 신흥국, 이제 좀 가치주. 네, 신흥국 중에서도 이제 좀 원자재가 많고, 아니면 원자재가 없더라도 이미 가격이 너무 더 이상 빠져서 빠질 곳이 없는, 그러니까 미국은 작년에 확 빠지는 것 같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온 상태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미 많이 빠져서 그런 곳이 없는, 효준 씨야 어딘지 아시겠지만 아무튼 그 중에 정말 좋은 기업들. 예,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제 어쨌든 인플레이션에서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그렇죠. 가치주라고 하면 배당도 많이 주고, 그렇죠. 네. 뭐 FCF라고 하죠. 프리 캐시플로우도 계속 이렇게 성장하고, 그런데 뭔가 구시대의 산업이라고 외면받는 그런 가치주들, 그죠? 그렇죠. 예. 근데 예를 들면 미국의 테크주나 뭐 이런 데가 현금을 엄청 많이 보유해서 앞으로 올 전형적인 디플레이션형 리세션에 엄청 안전 자산일 거야 라는 심리가 올해 많았죠. 네. 근데 그거는 만약에 우리가 앞둔 리세션이 그렇게 부러지는 리세션이라면 맞습니다. 그런 거라면, 정말 유동성이 없어서 부러지는 리세션이라면 그런 미국의 빅테크들은 굉장히 안전자산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혹시 이 영상 못 보신 분들, 그 미국 증시가 언제든 반토막 날 수 있는 이유, 이거를 못 보신 분은 또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좀 확인하시고, 내용이 어려우시면, 우리가 앞둔 게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면서 발생하는 위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태그플레이션이다라고 한다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채무자한테 좋은 거지. 왜냐면 부채 가치가 희석이 되니까 내가 현금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기업들은 지금 멀티플이 너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아직도 일시적 인플레이션, 그 디플레이션 지금 리세션을 우려해서 그렇게 올랐잖아요. 장기금리가 빠지면서. 그러면 이제 그런 기업들은 오히려 멀티플이 이렇게 확대돼서 고평가되고 있는 거면 인플레이션의 장기화는 장기금리를 높이기 때문에
그런 빅테크들은 오히려 멀티플들이 수축되면서 위험한 거지. 그런 데가 제일 위험한 거지. 투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현금이 많다고 해서 좋은 건 디플레이션 위기일 때 좋은 거고,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채무자들,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된다라는 거는 채무자를 위한 환경이죠. 기본적으로는. 그죠? 기본적으로는 채무자를 위한 환경일 거 아니에요. 내 부채의 가치가 희석되는데. 그리고 또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가장 큰 채무자가 어디냐? 미국 정부겠죠. 그죠? 네, 맞습니다. 미국 정부겠죠. 디플레이션이 오면 가장 안 좋은 곳은 미국 정부일 거고, 여기서 진짜 부러지는 디플레이션이 온다면, 물론 또 그때 되면 또 그렇게 해서 또 양적 완화 돈을 풀면 되긴 하지만, 어쨌든 그냥 기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무튼 인플레이션의 장기화는 기본적으로는, 물론 그것도 살아남을 수 있을 정도의 건전함은 가지고 있는 기업이어야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아무튼 채무자를 위한 환경이다. 물론 장기금리가 적정 레벨까지 올라가는 수준에서는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는, 한마디로 좀 건전한 채무자를 위한 환경이지 채권자를 위한 환경이 아니다. 이거를 그 많은 투자자분들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인플레이션이 이제 장기화되는 이 초입 구간에서 뭐 일반 근로자분도 그렇고 또 좀 사업자, 영세한 좀 사업자분들도 그렇고 좀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뭐 그중 물론 투자자분들도 많이 지금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저희 좀 유튜브 채널 또는 프로팅 사이트 이렇게 많이 들어오셔서 좀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표님 좋은 말씀 해주셔서 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